추운데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먹어요. 국수집 안으로 들어선 남자의 행색은 누가 봐도 떠돌이 그 자체였습니다. 이 남자가 국수집을 찾은 건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녀는 32년 전 3살 된 자기 아들을 쓰레기 더미 옆에 버린 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이조 자산의 재벌 회장이라는 것도, 이 순간이 복수를 위한 시험이었다는 것도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절뚝거리는 다리를 본 순간 남자는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자는 알게 됩니다. 그 절뚝거리는 다리에는 이 남자가 상상조차 못한 32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봄날 인생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서울 강남의 한복판, 유리로 둘러싸인 43층짜리 빌딩 꼭대기에서 서준수라는 남자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 넥시스의 회장, 자산 2조. 맨손으로 일군 제국의 꼭대기에 선 남자의 얼굴에는 그러나 승리자의 표정 같은 건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겨우 눈만 뜨고 있던 양아버지 서광호 씨가 준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한평생 과묵하기로 유명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꺼낸 말은 준수의 세상을 통째로 뒤집어 놓았죠. 준수야, 이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다. 넌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준수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15살 때부터 준수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광호 씨의 다음 말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처음 발견한 곳은 청운 재래시장 뒷골목이었다. 쓰레기 더미가 쌓인 길바닥 옆에 네가 맨발로 서서 울고 있었어. 준수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살이었다. 신발도 없이. 그 자리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너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 광호 씨의 손가락에서 마지막 힘이 빠져나가던 순간까지 준수는 아버지의 얼굴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가 평평한 선을 그리고 의료진이 달려들고 복도가 소란스러워지는 동안에도 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준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빈소를 지키고 관이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그의 안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죠. 슬픔이 아닌 것, 상실이 아닌 것. 오래전에 봉인해 두었던 어떤 감정이 광호 씨의 유언을 먹고 빠르게 뿌리를 뻗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날 밤 준수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한 번호를 눌렀어요. 조 팀장, 내 친어머니를 찾아. 그로부터 닷새 조 팀장이 가져온 결과는 놀라울 만큼 빨랐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죠. 임선자 58세, 청운시 청운 재래시장, 은하수 국수집 운영. 준수는 사진 속의 여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마른 체구의 여인. 조 팀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 작은 국수집을 혼자 운영하고 계시고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식을 쓰레기 더미 옆에 버리더니 결국 하늘이 벌을 내렸나 보지. 다음 날 이른 아침 준수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강남의 빌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차가 향한 곳은 백화점도 공항도 아니었어요. 서울 외곽의 한 구제 의류 매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준수는 자신의 모습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맞춤 정장 대신 빛바랜 점퍼, 구두 대신 찢어진 운동화, 단정하게 넘기던 머리카락은 일부러 흐트러뜨렸죠. 면도도 하지 않은 턱 위로 이틀치 수염이 거칠게 올라와 있었고 손톱 밑에는 일부러 먼지를 묻혔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이조 자산가 서준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잠을 자는지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세상 어디에나 있지만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 그게 준수가 원한 모습이었어요. 충남 청운시까지는 차로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 팀장에게 운전을 맡기고 시장 입구 세 블록전에서 내렸어요. 여기서 기다려. 연락하기 전까진 절대 오지 마. 조 팀장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준수는 낡은 점퍼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재래시장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에서 준수는 멈춰섰습니다. 은하수 국수집. 가게 앞에는 플라스틱 의자 2개와 접이식 탁자가 놓여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주방의 불빛이 따뜻하게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느리게 오가는 것이 보였어요. 저 안에 있는 여자가 3살짜리 아들을 쓰레기 더미 옆에 버리고 간 사람이라고. 양아버지의 유언이 귓가에서 되풀이되었고 준수는 그 말을 붙들 듯 이를 악물었습니다. 준수는 낡은 점퍼 깃을 세우고 천천히 은하수 국수집의 유리문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문이 안쪽으로 밀렸습니다. 가게 안은 준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좁았어요. 4개의 탁자가 겨우 들어찬 공간에 벽면을 따라 오래된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천장에서는 형광등 하나가 지지직 소리를 내며 불안정하게 빛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일부러 가장 안쪽 구석 자리에 가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비닐 커튼 너머에서 국수 삶는 물이 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커튼을 젖히고 나오는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임선자. 사진으로만 보던 그 여자가 지금 준수의 눈앞에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허리가 살짝 굽어 있었고 앞치마에는 밀가루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죠. 그런데 준수의 시선이 멈춘 건 그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다리였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참으로 애잔했습니다. 저 다리로 하루 종일 주방에 서서 국수를 삶고 홀에 나와 그릇을 나르고 또다시 주방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보지 않아도 짐작이 되는 걸음걸이였어요. 준수의 입꼬리가 속으로 비틀어졌습니다. 역시 하늘이 벌을 내렸구나. 자식을 길바닥에 버리고 간 인간에게 딱 맞는 벌이야. 저 다리를 끌고 평생 속죄하며 살았어야 할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거지. 그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심장이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준수는 그 감각에 기대어 탁자를 손바닥으로 탁탁 두드렸어요. 국수 하나 줘. 반말이었습니다. 서준수의 입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투박하고 거친 말투. 준수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이 여자가 어디까지 참는지 아니면 본색을 드러내는지 그걸 보고 싶었으니까요. 갈 곳 없는 노숙자를 향해 인상을 쓰거나 나가라고 손짓하거나 혹은 경멸하는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보거나 어떤 반응이든 좋았습니다. 준수에게는 이 여자를 미워할 근거가 하나라도 더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선자는 준수가 그려놓은 어떤 시나리오에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은 준수의 눈이 아니었어요. 흙먼지가 묻은 점퍼 어깨, 갈라진 운동화 끝에서 드러난 양말, 오랫동안 빗질을 하지 않은 듯한 머리카락. 그것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피는 선자의 눈에 떠오른 건 경멸도, 의심도, 귀찮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안쓰러움이었어요. 선자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이 멀어지고 비닐 커튼 너머에서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가 났어요. 이윽고 선자가 다시 나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스테인리스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자가 준수의 앞에 그 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날이 많이 차죠? 따뜻한 물부터 마셔요. 국수 금방 삶아줄게. 많이 말아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준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찰나 숨을 멈췄습니다. 욕을 하거나 쫓아내거나 최소한 경계하는 눈빛이라도 보일 줄 알았어요. 그랬다면 편했을 겁니다. 역시 이런 인간이었어 하고 돌아서면 그만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는 처음 보는 노숙자에게 따뜻한 물부터 건네고 국수를 많이 말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연기겠지 라고 준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가게에 손님이 왔으니 돈벌이를 위해 친절한 척하는 거야. 아니면 동정심을 유발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수작이거나. 준수는 일부러 물컵을 거칠게 들이켰습니다. 물이 턱 밑으로 줄줄 흘렀지만 닿지 않았어요. 이 여자의 인내심에 금이 가는 순간을 기다리듯 일부러 더 지저분하게, 더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몇 분 뒤 선자가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나온 것은 보통 국수가 아니었습니다. 큰 대접에 국수가 수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위에는 호박볶음과 김가루가 올려져 있었고 국물 위로 참기름이 동그란 눈을 뜨고 떠 있었죠. 어림잡아 일반 국수의 2배는 되어 보이는 양이었습니다. 준수는 멍하니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코웃음을 쳤어요. 이렇게 퍼주는 척하면서 동정심이라도 사겠다? 아니면 불쌍한 노숙자한테 베풀었다는 자기만족인가? 준수는 일부러 허겁지겁 국수를 입에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준수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뭐지, 이건?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았어요.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평범한 국물이었고 국수도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흔한 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국물이 혀에 닿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 어딘가가 물컹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뜨겁고 깊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그리운 맛. 마치 아주 오래전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꿈에서 맡았던 냄새 같기도 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국물 속에 녹아 있었어요. 준수의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나듯 뛰었습니다. 그 순간 선자가 카운터 뒤에서 준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수는 그 시선을 떨쳐내듯 국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감상에 빠지면 안 돼. 이건 그냥 국수야. 그리고 저 여자는 나를 쓰레기 더미 옆에 버리고 간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면서도 준수는 대접 바닥이 보일 때까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비워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았을 때 선자가 조용히 다가와 빈 대접을 걷어갔어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치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먹네, 참. 그 세 글자에 담긴 안도 같은 것이 준수의 귀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잘 먹네, 참. 마치 오래 굶은 자식이 밥을 먹는 걸 지켜보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려서 준수는 견딜 수 없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매몰차게 굴어야 한다고 준수는 주먹을 꽉 쥐며 되뇌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여자의 진짜 얼굴을 볼 때까지 나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 거야. 국수 한 그릇을 비우고도 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마저 나간 뒤에도 구석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선자가 빈 탁자를 행주로 닦고
바닥을 쓸고 주방 불을 끄는 동안에도 준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죠. 선자가 걸레를 짜던 손을 멈추고 준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게 문 닫아야 하는데 갈 데 있어요? 준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없어. 갈 데 없으니까 며칠만 재워줘. 대뜸 나온 말치고는 너무 뻔뻔했고 처음 본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었어요. 준수는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쯤이면 거절하겠지. 아니, 거절하는 게 정상이지. 하는 계산이 있었으니까요. 선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준수를 바라보았어요. 흙먼지가 묻은 점퍼,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머리카락, 그리고 뻔뻔한 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 선자의 시선이 그 눈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선자가 한 일은 준수의 예상을 또 한 번 비켜갔어요. 뒤에 작은 방이 하나 있긴 한데 많이 좁아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준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한 건 안 돼요. 아니면 나가주세요 였는데 이 사람은 방이 좁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준수는 당황한 속내를 감추려고 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좁든 넓든 지붕만 있으면 돼. 선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절뚝이는 걸음으로 가게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복도 끝에 나무 문 하나가 있었고 선자가 그 문을 열었을 때 드러난 건 정말이지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이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국수면과 멸치 상자가 쌓여 있었고 반대편에는 계절이 지난 이불과 옷가지가 비닐봉지에 담겨 놓여 있었죠. 사람 하나 겨우 누울 만큼의 빈 바닥에 선자가 어디선가 꺼내온 얇은 요를 깔았습니다. 이불이 좀 눅눅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걸로 쓰고 내일 햇볕에 말려놓을게요. 선자는 그렇게 말하며 구석에서 낡은 베개까지 하나 꺼내 요 위에 올려놓았어요. 준수는 그 방을 둘러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조 자산가가 멸치 상자 옆에서 잠을 자게 생겼군. 하지만 상관없어. 이 안에서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을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니까. 며칠만 버티면 돼. 아무리 착한 척해도 본성은 숨길 수 없을 테니. 고마울 것 없어. 어차피 며칠이면 나갈 거니까. 준수가 퉁명스럽게 내뱉었지만 선자는 이미 주방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잠시 뒤 돌아온 선자의 손에는 보리차 한 주전자와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밤에 목마를 수 있으니까 여기 놔둘게요. 화장실은 복도 끝이에요. 선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이름도 사정도 왜 갈 곳이 없는지도 그저 잠잘 곳과 물 한 주전자를 내어주고는 절뚝이는 발소리를 남기며 자기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준수는 멸치 냄새가 은근히 배어있는 방 안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마음 한쪽이 뒤숭숭했지만 준수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여자의 본 모습을 파헤칠 거라는 다짐만을 되뇌며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준수의 눈을 뜨게 만든 건 알람도 햇살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바깥이 칠흑처럼 어두운 시간에 복도 너머에서 빗자루가 바닥을 쓸어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준수는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고 그 아래에서 선자가 빗자루를 들고 있었어요. 자기 가게 앞만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골목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른 가게들 앞까지 전부 쓸고 있었어요. 왼쪽 다리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니 빗자루를 한번 그을 때마다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선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준수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저건 누가 시킨 건가? 시장 관리비라도 받는 건가? 아니면 또 착한 척 하는 건가?
하지만 새벽 4시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을 착한 척이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다는 걸 준수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소가 끝난 뒤 선자는 곧바로 가게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켜지고 도마 위에서 칼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준수는 다시 문을 열어 복도 끝에서 주방 쪽을 엿보았습니다. 선자는 전날 장사하고 남은 식재료들을 꺼내놓고 있었어요. 시든 깻잎 모양이 흐트러진 김밥용 단무지, 크기가 작아서 팔지 못한 계란 몇 알,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들을 선자는 하나하나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깻잎은 깨끗이 씻어줄기를 잘라내고 단무지는 잘게 썰어 밥과 섞고 계란은 얇게 붙여서 도시락 위에 가지런히 올렸어요. 도시락이 하나, 둘, 셋, 넷이 되고 5이 되었을 때 준수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이건 장사용이 아니었어요. 도시락마다 뚜껑 위에 매직펜으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삼거리 할머니, 종점 할아버지, 다리 밑 어르신. 이름도 아닌 그 사람이 있는 장소가 적힌 도시락들이었어요. 선자는 5개의 도시락을 커다란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맸습니다. 절뚝이는 발소리가 새벽 골목 저편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뭐 하는 거야? 남는 재료로 도시락을 만들어 독거노인에게 배달하는 것.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도시락 뚜껑에 적힌 이름들의 매직 글씨가 여러 번 더 쓰여져 번진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해온 일이 분명했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 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이 가게의 살림이 어떤지는 메뉴판에 적힌 국수 한 그릇 3,500원이라는 가격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준수는 불편해졌습니다. 이 여자의 추한 면을 찾으려고 왔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추한 면은커녕 빈틈조차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준수는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수는 시장 입구의 편의점에서 가장 싼 소주 2병을 사왔어요. 물론 마실 생각은 없었습니다. 병을 하나 따서 점퍼에 살짝 뿌리고 나머지는 한 병을 들고 은하수 국수집 앞 플라스틱 의자에 벌러덩 드러누웠죠. 저녁 장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시끄러워.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준수는 소주병을 흔들어대며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취객 연기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준수는 20살 무렵 진짜로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술에 절어 살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때의 기억을 꺼내니 연기가 아니라 거의 재연에 가까웠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는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갔어요. 옆 가게 주인이 창문 너머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경찰 불러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쯤이면 됐겠지 하고 준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무리 착한 척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가게 앞에서 술 주정하는 노숙자를 두고 보지는 못할 겁니다. 선자가 나왔습니다. 준수는 소주병을 꽉 쥔 채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뭐야, 나보고 나가라고? 나가라면 나가지. 어차피 갈 데도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선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도 경찰에 전화를 걸지도 않았어요. 선자는 준수의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한쪽 무릎을 제대로 굽히지 못해서 몸이 위태롭게 기울어졌지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겨우 균형을 잡았어요. 그리고 준수의 등에 작고 거친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토닥, 토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린아이를 재우듯 느리고 일정한 박자로 준수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준수는 그 순간 연기를 잊었어요. 소주병을 쥔 손에서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걸 자각하기도 전에 선자의 입에서 낮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장가였어요. 가사도 제대로 없는 허밍에 가까운 그 멜로디가
시장 골목의 소음 위로 가느다랗게 퍼져나갔습니다. 소주 냄새가 묻은 점퍼 위로 멸치 국물 냄새가 벤 손바닥의 온기가 등을 통해 전해져 왔어요. 이윽고 선자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마음을 다쳤을까? 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등을 두드리는 손바닥의 온기가 점퍼를 뚫고 피부 위로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고 그게 견딜 수 없이 뜨거웠어요. 미워해야 하는 사람인데, 쓰레기 더미 옆에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인데, 저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한 건데? 준수는 입술을 깨물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시장 골목 위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선자의 자장가가 그 불빛 사이로 흩어지듯 사라질 때까지 준수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선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간 뒤에야 준수는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소주병을 시장 쓰레기통에 버리고 창고 같은 단칸방으로 돌아와 요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의 금이 아까와 똑같은 모양으로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천장을 올려다보는 준수의 안쪽에서는 무언가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증오라는 이름으로 단단하게 쌓아 올린 벽의 어딘가에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생긴 것처럼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등을 두드리던 손바닥의 온기. 어디서 이렇게 마음을 다쳤을까? 라는 중얼거림. 준수는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을 못 본 거야. 조금 더 밀어붙이면 분명 본색이 드러날 거야. 하지만 그 다짐이 어제보다 조금 더 힘이 빠져 있다는 걸 준수 자신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준수가 은하수 국수집에 머문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장사가 한창이던 시간, 시장 골목 저편에서 평소와는 다른 기척이 느껴졌어요. 가게 앞을 지나던 상인 하나가 소리치듯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박춘식이 온다. 박춘식이. 그 이름 석자가 퍼지자 시장 골목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걸어오는 남자가 보였어요. 예순이 넘어 보이는 나이에도 체구가 단단했고 검은 가죽 재킷 아래로 금색 시계줄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뒤를 따르는 건 양복 차림의 남자 셋. 하나같이 입을 꾹 다문 채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이 사람들이 국수를 먹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박춘식? 준수는 그 이름을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가 한 사람의 발소리에 숨죽이는 광경을 보며 이자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아챘어요. 박춘식이 은하수 국수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임선자, 죽은 네 남편이 남긴 빚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거야?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이 가게 열채를 팔아도 모자라. 좋게 말할 때 가게 비우고 나가. 국자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선자는 그 떨림을 숨기듯 국자를 앞치마에 닦으며 박춘식 앞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이 가게는 못 줘요. 절대로. 박춘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못 줘? 뭘 믿고? 이파리 날리는 국수집에서 뭘 건지겠다고 버텨? 선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올 곳이 여기예요. 이 가게가 없어지면 그 애가 나를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여긴 절대 못 내줍니다. 그 말에 가게 구석에 앉아있던 준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이 여자가 지금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쓰레기 더미 옆에 버리고 간 여자가 그 아들이 돌아올 곳이라며 허름한 국수집 하나를 목숨처럼 붙들고 있었습니다. 준수의 안에서 무언가 뒤틀리는 감각이 올라왔지만 그것이 분노인지 혼란인지
준수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박춘식은 선자의 말을 끝까지 듣더니 고개를 뒤로 젖히며 웃었습니다. 아들, 그 자식은 30년 전에 이미 죽었어. 시장 골목의 소음이 한순간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시장통에서 그 애를 놓치고 불이 났을 때 이미 끝난 일이라고. 30년이 넘도록 죽은 자식 기다리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세상이 니를 바보라고 부르는 거야. 선자의 몸이 흔들렸어요. 내 아들은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박춘식이 혀를 찼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똑같은 소리야. 네 아들은 이 세상에 없어. 내가 다음에 올 때는 포크레인이 먼저 올 거야. 그때 가서 울지 마. 박춘식이 몸을 돌렸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따라 움직였고 그들의 발소리가 골목을 지나 멀어져 갈 때까지 선자는 가게 문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선자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문틀을 잡고 겨우 몸을 지탱하던 선자가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쓰러지듯 앉은 선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구석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박춘식이 뱉은 말이 쉴 새 없이 되감기고 있었습니다. 네가 시장통에서 그 애를 놓치고 불이 났을 때 이미 끝난 일이라고. 놓쳤다고 했어요. 버린 게 아니라 놓쳤다고. 불이 났다고. 양아버지의 유언에는 없던 단어들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서 발견했다는 이야기에는 화재 같은 건 언급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선자가 30년 넘게 죽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박춘식은 그걸 비웃으며 미쳤다고 했지만 준수가 나흘 동안 본 선자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 골목을 쓸고 남은 재료로 도시락을 만들어 독거노인에게 배달하고 처음 보는 노숙자에게 따뜻한 물부터 건네는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일 리 없었어요. 그렇다면 뭔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양아버지가 말한 진실과 박춘식이 내뱉은 말과 선자가 30년간 붙들고 있는 믿음 사이에 어딘가 큰 빈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빈틈의 한가운데에 화재라는 단어가 걸려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선자가 가게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 준수는 창고 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하수 국수집에 온 뒤 처음으로 전원을 켠 전화기에 부재중 알림이 수십 개 쌓여 있었지만 준수는 가중 어느 것에도 손대지 않았어요. 조 팀장, 하나만 조사해. 32년 전 청운 재래시장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는지 찾아봐. 당시 신문 기사, 소방 기록 있는 것 전부 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조 팀장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수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금이 간 시멘트 천장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아래 누워있는 준수의 눈빛은 나흘 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흘 전에는 증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여자의 추한 면을 찾아내서 버린 자식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분노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준수의 눈에 떠오른 건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의문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닌가. 준수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는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귓가에서는 선자가 박춘식을 향해 내뱉던 그 떨리면서도 꺾이지 않던 목소리가 자꾸만 되살아났어요. 내 아들은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어쩌면 자신이 들은 이야기가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외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은하수 국수집에 불이 꺼진 시장 골목 위로
바람이 한 줄기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 팀장의 전화가 온 것은 다음 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32년 전 청운 재래시장 대형 화재. 당시 지역 신문 기사와 소방서 기록, 그리고 경찰 조서 일부까지 확보했습니다. 준수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운 재래시장 북측 상가동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목조 건물이 밀집한 구역이라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고 상가 23곳이 전속, 사상자 7명이 발생한 대형 참사였습니다. 준수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피해 상인 목록에 임선자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 피해자 기록이 아닙니다. 조 팀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바스락거렸고 이윽고 조 팀장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당시 소방 기록에 특이사항으로 남아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3살 남아를 구출한 여성 한 명이 중상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무너진 철제 매대 기둥 아래에 깔린 채로요. 그 여성이 임선자 씨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불길이 상가동 천장을 타고 번지면서 매대 위의 철제 기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3살 남자아이가 있었고 임선자 씨가 아이를 끌어안은 채 기둥을 등으로 받아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는 귀 뒤쪽에 경미한 화상만 입고 구조됐지만 임선자 씨의 왼쪽 다리는 기둥에 깔려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다. 그게 저 여자의 다리였습니다. 준수가 첫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절뚝거리며 걸어오던 그 걸음. 준수가 속으로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비웃었던 그 다리가 사실은 3살짜리 아들을 살리려고 무너지는 기둥 아래 몸을 던진 대가였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알게 된 겁니다. 그 아이는 그 뒤에 어떻게 됐어? 조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이상한 부분입니다. 소방 기록에는 아이가 구조되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만 되어 있고 이후 행적은 기록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경찰 조서를 추가로 확인해 봤는데 화재 직후 임선자 씨가 의식을 되찾은 뒤 아이가 사라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 네. 그런데 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서에 참고인으로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박춘식입니다. 준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박춘식이 경찰 조서에 왜 나와? 당시 박춘식은 임선자 씨 남편의 사업 동업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채를 통해 남편 쪽 재산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직후 남편이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했고 그 혼란 속에서 박춘식이 남편 명의 재산 일체를 자기 이름으로 넘겼다는 등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 팀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당시 병원 기록까지 추적해 봤습니다. 화재 당일 인근 청운병원 응급실에 3살 남아가 입원한 기록이 있는데 이틀 뒤 보호자 인수라는 명목으로 퇴원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수자 이름은 기재되지 않았지만 퇴원 승인에 서명한 사람의 이름이 박춘식이었습니다. 준수의 이가 맞물리는 소리가 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이를 데려간 게 박춘식이라는 거야. 정황상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잘하신 보육원의 입소 기록을 대조해 봤는데 날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청운병원 퇴원일로부터 사흘 뒤 서울 외곽의 한빛 보육원에 신원 미상의 3살 남아가 입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 팀장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이었어요. 회장님,
이 기록들을 종합하면 임선자 씨는 아이를 버린 게 아닙니다. 화재 속에서 아이를 살리다 다리가 부서졌고 의식을 잃은 사이에 박춘식이 아이를 빼돌린 겁니다. 그리고 임선자 씨에게는 아이가 불에 타 죽었다고 말했겠지. 준수가 조 팀장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맞습니다. 임선자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들이 죽었다는 걸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 실종 신고 기록이 그 이후로도 매년 갱신되어 있었고 시장 일대에 아이 사진이 들어간 전단지를 돌렸다는 상인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준수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챘어요. 32년입니다, 회장님. 32년 동안 매년 신고를 갱신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리 수술비를 쓸 수 있었을 텐데 병원 기록에는 초기 응급 처치 이후 수술을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치료비를 아이 찾는 데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식을 쓰레기 더미 옆에 버리고 간 인간.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벌.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 여자의 다리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3살짜리 아들 위로 무너져 내리는 철제 기둥을 온몸으로 막아낸 흔적이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자기 다리를 잃은 뒤 눈을 떠보니 아이가 사라져 있었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고 32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이를 기다려온 사람. 그게 임선자라는 여자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준수는 그 여자 앞에서 하늘이 벌을 내렸다고 비웃었어요. 저 다리로 평생 기어다니며 살았어야 할 인간이라고 속으로 조롱했습니다. 술주정꾼 연기를 하며 자기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렸고 국수를 일부러 흘리며 먹으면서 이 여자의 인내심에 금을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앞에서 이 여자가 한 일이라고는 따뜻한 물을 건네고 국수를 말아주고 술에 절은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준 것뿐이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뒤편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으며 준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 수도 없었습니다. 울기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 추악했고 그 추악함의 무게가 목구멍을 짓눌러서 어떤 소리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준수는 겨우 전화기를 다시 들어 올렸어요. 조 팀장, 박춘식에 대한 자료를 전부 모아 32년 전 화재 관련뿐만 아니라 사채업 운영 기록, 부동산 거래 내역, 탈세 의혹 있는 거 다. 법무팀한테도 연락해서 형사 고발 준비시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은하수 국수집 주변 반경 500m 안에 우리 쪽 인력을 배치해. 박춘식이 다시 접근하면 즉각 보고받겠어. 준수는 얼굴을 닫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은하수 국수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나흘 전 이 골목을 처음 걸었을 때 준수의 가슴에는 증오가 있었어요. 지금 그 자리에는 증오 대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32년 동안 어머니라는 사람에게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래서 이 감정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을 겁니다. 은하수 국수집의 유리문 너머로 선자가 주방에서 국수를 삶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준수는 유리문 앞에서 한 발짝 멈춰선 채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뒤에도 준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 팀장의 보고를 들은 그날 오후 준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게로 돌아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자가 내어주는 국수를 먹고 창고 방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면 선자가 시장 골목을 쓸어내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었지만 준수의 눈이 선자를 바라보는 방식은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빈틈을 찾으려는 눈이었어요.
이 여자가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을 포착하겠다는 사냥감을 쫓는 것 같은 시선이었죠. 하지만 이제 준수의 눈은 다른 것을 쫓고 있었습니다. 선자가 걸을 때마다 왼쪽으로 기우는 어깨, 오래 서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는 손, 통증이 심한 날이면 입술을 꽉 깨물면서도 손님 앞에서는 웃음을 잃지 않는 얼굴. 그 하나하나가 전부 32년 전 그날 밤의 흔적이라는 걸 이제 준수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준수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본 것이 있었습니다. 선자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꼭 쓰다듬는 물건이었어요. 낡은 철제 상자. 선자는 매일 밤 그 상자를 가슴에 품고 방으로 들어갔고 아침이면 자기 방 구석 이불 밑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어요. 엿새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선자가 평소보다 일찍 외출 채비를 했습니다. 도시락 보자기를 어깨에 메고 준수에게 짧게 말했어요. 오늘 배달이 좀 멀어서 늦을 수 있어요. 가게는 점심때 열 테니까 그 전에 배고프면 주방에 어제 남은 밥이 있으니 챙겨 먹어요. 준수는 창고 방 문틈으로 선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선자의 방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가게에 왔을 때는 이 여자의 추한 면을 찾기 위해 무엇이든 뒤질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문을 여는 건 전혀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추악함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32년 동안 무엇을 안고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했어요. 그래야만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선자의 방은 준수가 묵고 있는 창고보다 넓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상 크기가 거의 같았습니다. 준수는 이불 밑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거기에 있었습니다. 파란 페인트가 벗겨진 철제 상자. 상자 모서리는 수천 번 열고 닫은 흔적으로 둥글게 달아 있었습니다. 준수의 손이 상자 뚜껑 위에 얹혀졌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준수는 천천히 뚜껑을 밀어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작은 옷 한 벌이었습니다. 베넷 저고리였어요. 군데군데 누렇게 변색된 자국과 함께 가장자리에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수는 그 옷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양쪽 어깨 사이의 폭이 준수의 손바닥 하나보다 조금 넓은 정도였어요. 베넷 저고리 아래에는 다른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영수증이었습니다. 상자 바닥의 절반을 채울 만큼 빽빽하게 쌓인 영수증 다발. 준수는 그 중 하나를 꺼내 펼쳐보았어요. 실종아동 전문기관 후원금 납입 확인증. 후원자 임선자. 금액 1만 원.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달 1만 원씩 국수 한 그릇에 3,500원인 가게를 운영하면서 다리 수술비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매달 빠짐없이 1만 원을 실종 아동 찾기에 후원해왔던 것이었어요. 영수증 수백 장. 그 숫자가 곧 선자가 아들을 기다려온 달의 수였고 잠 못 든 밤의 수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아침의 수였습니다. 준수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영수증 위에 글씨가 번져 보였지만 준수는 눈을 닫지 않고 상자 안의 마지막 물건에 손을 뻗었습니다. 노트였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노트 3권. 첫 번째 노트를 펼치자 빼곡한 볼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준수는 첫 번째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준수야, 오늘 경찰서에 또 갔다 왔다. 아직 소식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네가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을 거니까. 다음 페이지. 준수야, 오늘 전단지를 300장 돌렸다. 다리가 아파서 시장 앞 벤치에 앉아서 쉬었는데
네 또래 남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갔다. 뒤에서 한참 바라봤다. 또 다음. 준수야. 오늘 네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다. 어디선가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고 있겠지? 밥은 먹고 다니니? 혹시 급식을 먹는 거면 편식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노트의 중반쯤에서 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수야, 오늘이 그날이다. 벌써 8번째야. 엄마가 다리가 아파서 널 못 따라간 게 아니야. 기둥이 다리를 눌러서 못 일어난 거야. 일어날 수만 있었으면 불길 속이라도 뛰어들어서 너를 찾았을 거야. 죽어도 널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꽉 안고 있었으면 너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글씨가 중간부터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몇 글자는 볼펜 자국이 종이를 뚫을 만큼 깊게 눌려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동그랗게 번진 자국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세 번째 노트는 비교적 최근이었어요. 준수야, 새해 첫날이다. 올해는 35이겠구나. 남들은 35이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을 나이라고 하더라. 네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밥 굶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그걸로 됐다.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네가 이 가게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꼭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준수는 상자 앞에 쪼그려 앉은 채 일기장 3권을 두 팔로 감싸 안고 이마를 무릎에 파묻었어요.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었습니다. 복수를 하러 왔던 거였어요. 이 여자를 무릎 꿇리겠다고, 자식을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가장 비참한 행색으로 찾아가 이 여자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확인하겠다고. 그렇게 이를 갈며 이 시장에 왔어요. 그런데 이 상자 안에는 32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맨 어머니의 시간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매달 10,000원을 아껴서 실종 아동기관에 보냈을 이 사람이, 붙이지 못할 편지를 30년 넘게 써온 이 사람이 준수가 복수해야 할 상대였다는 게 지금 이 순간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깨에 떨림이 겨우 가라앉았을 때 준수는 일기장과 영수증과 베네저고리를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돌려놓았어요. 상자 뚜껑을 닫고 이불 아래 다시 넣어두고 선자의 방을 나왔습니다. 그때 멀리서 절뚝이는 발소리가 골목을 타고 가까워져 왔습니다. 선자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준수는 눈을 닫고 숨을 고르고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노숙자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까까지와는 전혀 다른 무게가 가슴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선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배 안 고팠어요? 밥 챙겨 먹었어요? 준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창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가 끝날 무렵 준수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섰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선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제 상자를 열어본 뒤로 선자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국수를 삶으며 무심히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어쩌면 아이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의 자네일 수 있다는 생각. 손님이 빠져나간 가게에서 혼자 탁자를 닦으며 문 쪽을 바라보는 눈길이 혹시 오늘은 들어올까 하고 32년을 기다려온 시선일 수 있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준수는 자기 얼굴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어요. 얼마를 걸었을까? 시장 끝 골목을 돌아 다시 은하수 국수집 앞에 섰을 때 가게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불을 끄고 방에 들어가 있을 시간인데 아직 형광등이 켜져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선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게 홀 의자에 앉아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돌아올 사람을. 준수가 유리문을 열었을 때 선자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 먼저 스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절뚝이는 걸음으로 준수에게 다가왔어요. 늦게까지 어디를 다녀온 거예요? 날도 쌀쌀한데. 타박하는 말투였지만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곤 주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선자의 손에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달걀을 풀어 끓인 맑은 장국이었는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 안에서 파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속부터 데우고 자요. 준수는 그릇을 받아들고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은 몸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온기가 가슴 어딘가에 닿았을 때 준수의 안에서 며칠 동안 억눌러왔던 것이 슬그머니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수는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들 이야기 나도 들었어. 시장 사람들이 말하는 거. 선자의 표정에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지만 이내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뭐. 내 사정이니까. 30년 넘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선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준수는 자기도 모르게 선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내려앉았고 선자의 무릎 가까이로 다가갔어요. 준수는 선자의 무릎 위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선자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박자 뒤에 거친 손이 준수의 머리카락 위에 조심스럽게 얹혀졌어요. 비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준수가 천장을 향해 누운 채 물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 그 아들이 만약에 원망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왜 날 버렸냐고, 왜 지켜주지 못했냐고 미워하고 있으면. 선자의 손이 준수의 머리카락 위에서 멈췄습니다. 원망하는 게 당연하지. 준수의 눈이 선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못나서 불길 속에서 그 애 놓쳤으니까. 꽉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기둥이 무너질 때 손이 풀렸어. 그게 내가 평생 안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애가 나를 미워하면 그건 당연한 거야. 원망해도 되고 욕해도 돼. 엄마가 그만큼 못났으니까. 선자의 시선이 먼 곳을 향했어요. 유리문 너머 빗줄기가 쏟아지는 시장 골목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마 그 눈에 비치고 있는 건 지금의 풍경이 아니었을 겁니다. 32년 전 불길에 둘러싸인 시장통에서 3살짜리 아이를 안고 뛰던 그 밤의 기억이었겠죠. 하지만 괜찮아. 준수의 심장이 움켜쥐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수가 어디에 있든 밥 안 굶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면 그걸로 난 됐어. 그 애가 나를 평생 미워해도 괜찮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도 괜찮아. 그냥 살아만 있어주면 돼. 살아있다는 것만 알 수 있으면 난 이 다리 끌고 평생 벌 받으며 살아도 행복해. 마지막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선자의 무릎 위에 뜨거운 것이 번져갔습니다. 준수가 울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고 한 번 터진 울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준수는 선자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35해를 살면서 2조 원의 제국을 쌓으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울 수 없었거든요. 양아버지 앞에서도 빈 사무실에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이렇게 울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좁은 국수집 한 구석에서 이 사람의 무릎 위에서
32년 동안 닫혀 있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선자는 놀랐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손으로 준수의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울어도 돼요. 괜찮아. 어디서 그렇게 마음을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울어도 돼. 그 말에 준수는 더 크게 울었어요.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기 무릎 위에서 울고 있는 이 남자가 자기가 32년을 기다려온 바로 그 아이라는 것을. 쓰레기 더미 옆에서 맨발로 울고 있던 3살짜리가 자라서 어머니를 증오하며 복수를 다짐하며 노숙자로 변장까지 해가며 찾아온 그 사람이라는 것을 선자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또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처음 가게에 들어왔을 때 따뜻한 물을 건넨 것처럼 갈 곳 없다는 말에 창고 방을 내어준 것처럼 술주정에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준 것처럼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러는 건지 아니면 길 위에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기 아들의 그림자를 보는 건지 준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미워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사람만 있어주면 된다고, 그것만으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준수는 35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 이 무릎 위에서 처음 믿게 된 겁니다. 준수는 선자의 손을 잡았어요. 울음 때문에 시야가 흐렸지만 그 손의 감촉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물에 불고 칼에 베이고 불에 데인 흔적이 겹겹이 쌓인 손이었어요. 32년 동안 국수를 삶고 골목을 쓸고 도시락을 싸고 전단지를 돌리며 아들을 기다려온 손이었습니다. 준수는 그 손을 자기 이마에 가져다 대었어요.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저예요. 어머니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왔지만 아직은 안 됐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를 32년 동안 지옥에 가둬놓은 사람이 아직 저 바깥에서 멀쩡히 걸어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준수는 말 대신 선자의 거친 손을 꼭 쥔 채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형광등이 지지직거리고 가게 안에 국수면과 멸치 국물 냄새가 은은하게 떠돌았어요. 선자는 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흘 전 술주정꾼의 등을 토닥이며 흥얼거렸던 그 자장가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 없는 허밍이 비오는 국수집 안을 천천히 채워갔고 준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준수가 선자의 무릎 위에서 잠든 그 밤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준수는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노숙자의 행색으로 구석자리에 앉아 국수를 먹었고 밤이면 창고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선자가 잠든 뒤 준수는 매일 밤 시장 골목 끝에서 조 팀장과 통화를 했어요. 법무팀 준비는 됐어? 완료됐습니다, 회장님. 32년 전 화재 관련 방화 의혹 증거, 병원 기록 조작, 아동 유기 은닉에 대한 고발장이 모두 작성되어 있습니다. 검찰 측에도 사전 협조를 구해놓았고 현장 체포 영장도 발부된 상태입니다. 박춘식 쪽 동향은 내일 오전 중으로 청운 재래시장 일대 강제 철거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포크레인 2대와 용역 인원 15명이 동원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하수 국수집이 첫 번째 철거 대상입니다. 준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새벽 5시까지 법무팀 전원 그리고 경호 인력 20명을 시장 반경 300m 안에 배치해.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수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되돌아왔습니다. 은하수 국수집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선자의 방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도 낡은 과자 상자를 가슴에 안고 잠이 든 것이겠죠. 준수는 창고방에 들어가 요 위에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이 사람에게 32년의 지옥을 선물한 자가 내일 이 시장 앞에 올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앞에 서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하늘이 채 밝기도 전에 시장 골목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쿵, 쿵, 쿵. 무거운 기계가 땅을 밟는 진동이 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어요. 준수는 벌써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창고 방문을 열고 가게 앞으로 나갔을 때 시장 입구 쪽에서 거대한 노란색 포크레인 2대가 느린 속도로 골목을 향해 밀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 앞에 박춘식이 서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춘식이 담배를 내려놓으며 앞으로 걸었어요. 그가 멈춰선 곳은 은하수 국수집 바로 앞이었습니다. 임선자, 나와. 가게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유리문이 열리고 선자가 나왔습니다. 박춘식이 씩 웃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다음에 올 때는 포크레인이 먼저 온다고. 오늘이 그날이야. 서류도 다 됐으니까 순순히 짐 싸서 나가면 네 체면이라도 살려줄게. 선자의 시선이 포크레인을 지나 용역 인원들을 지나 다시 박춘식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자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절뚝이는 왼쪽 다리를 바닥에 단단히 디디며 가게 문 앞에 두 팔을 벌려 섰어요. 못 부숴요. 이 가게는 절대로 못 부숴. 박춘식이 혀를 찼어요. 또 시작이야? 죽은 아들이 찾아올 거라고? 30년 넘게 같은 소리를 하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미쳤든 안 미쳤든 여기는 못 부숴요. 선자의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주변 상인 몇몇이 선자 곁으로 다가왔지만 용역 인원이 가로막았어요. 박춘식이 손짓하자 포크레인의 엔진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고 거대한 집게 팔이 천천히 은하수 국수집의 지붕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임선자. 비키지 않으면 가게째 밀어버린다. 선자는 비키지 않았습니다. 두 팔을 벌린 채 가게 문 앞에 서서 포크레인의 집게 팔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다리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발은 그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선자와 포크레인 사이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점퍼에 찢어진 운동화, 며칠째 빗지 않은 머리카락. 시장 사람들의 눈에는 며칠 전부터 국수집에 얹혀 사는 떠돌이 노숙자였어요. 그 남자가 포크레인 앞에 두 발을 딛고 서서 양팔을 벌렸습니다. 박춘식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뭐야, 저거지는. 선자도 놀라 준수의 등을 잡아당겼습니다. 위험해요, 비켜요. 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박춘식이 부하에게 턱짓을 했어요.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준수에게 다가가 양쪽 팔을 잡으려는 순간 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대지 마. 목소리가 달랐어요. 지난 열흘 동안 이 시장에서 들려왔던 퉁명스럽고 거친 노숙자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고요하고 한 글자 한 글자에 무게가 실린 목소리였어요.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본능적으로 멈칫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것이 허세가 아니라는 걸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해본 자들은 직감으로 알아채는 법이니까요. 박춘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야, 거지 새끼.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는 거야. 맞기 전에 비켜. 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점퍼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버튼 하나를 눌렀어요. 3초쯤 지났을까? 시장 입구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2대, 3대, 5대. 검은색 세단이 줄지어 시장 앞 도로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골목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차문이 열리고 가장 앞차에서 내린 것은 조 팀장이었어요. 단정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채 빠른 걸음으로 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정장 차림의 남녀가 줄줄이 내렸고 그 중에는 넥시스 법무팀의 로고가 박힌 서류 봉투를 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맨 마지막 차량에서 내린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수사관 넷이 조끼를 입고 차에서 내리는 모습에 박춘식의 부하들 사이로 동요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조 팀장이 준수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시장 골목이 얼어붙었어요. 회장님, 그 한마디가 시장 골목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상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용역 인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했어요. 박춘식의 표정에도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준수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낡은 점퍼의 지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쪽 어깨에서 벗기 시작했어요. 왼쪽, 오른쪽. 흙먼지가 묻고 소주 냄새가 배고 빗물 자국이 겹겹이 남은 점퍼가 시장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아래에서 드러난 건 조 팀장이 미리 전해둔 검은색 셔츠였어요. 구겨진 점퍼 속에 숨겨져 있던 것 치고는 놀라울 만큼 단정한 차림이었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옷이 아니라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노숙자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조원의 제국을 맨손으로 세운 사람의 눈이었고 상대의 숨통을 조여올 준비가 끝난 사람의 눈이었어요. 내 어머니를 지옥에 몰아넣은 데가 이제 니놈이 치를 차례야. 박춘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네가 뭔데 지금? 준수는 대답 대신 조 팀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 팀장이 서류 봉투를 열어 문서 다발을 꺼냈고 법무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발인 박춘식, 청운 재래시장 화재와 관련하여 방화교사, 재산 편취 목적의 보험 사기, 미성년자 유기 은닉, 허위 사망 신고, 교사 등 총 7건의 혐의에 대해 형사고발이 접수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박춘식의 얼굴에서 굳었어요. 무슨 32년 전 일을 이제 와서 들먹여? 증거 목록입니다. 조 팀장이 2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첫째, 화재 당시 소방서 기록 및 목격자 진술서. 화재 발생 시점 북측 상가동에서 인화성 물질이 사전 배치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해당 상가동의 관리 권한이 피고발인에게 있었음이 등기 기록으로 입증됩니다. 박춘식이 한 발 물러섰어요. 둘째, 청운병원 응급실 기록. 화재 당일 구조된 3살 남아 서준수의 퇴원 서류에 피고발인 박춘식의 서명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해당 아동이 서울 외곽 보육원에 신원 미상으로 입소된 기록과 날짜가 일치합니다. 셋째, 임선자 씨에게 아동 사망을 통보한 허위 정보의 출처가 피고발인으로 추정되는 정황 증거 및 관련자 진술. 하나하나 읽혀질 때마다 박춘식의 몸이 뒤로 밀려났어요. 등 뒤에 있던 부하들은 이미 흩어지기 시작했고 용역 인원들은 포크레인에서 내려 멀찍이 물러서 있었습니다. 다 조작이야. 32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한다고. 박춘식이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준수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32년. 네가 그 시간 동안 뭘 했는지 내가 말해줄까? 남의 재산을 훔치고 3살짜리 아이를 빼돌리고 어머니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뒤로 32년 동안 같은 시장에서 그 사람을 짓밟으며 살았지. 다 끝났어, 박춘식. 경찰 수사관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갑을 든 손이 박춘식의 팔에 닿았을 때 박춘식은 뿌리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시장 입구는 검은 세단으로 막혀 있었고 골목 양쪽에는 넥시스 경호 인력이 서 있었으니까요.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렸어요. 이건 끝이 아니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끌려가면서도 악을 쓰는 박춘식을 향해 준수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준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32년 전 네가 병원에서 빼돌려서 보육원에 버린 그 3살짜리야. 임선자의 아들 서준수. 그게 나야. 박춘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얼굴 위로 공포와 경악이 동시에 번져나갔고 그 표정을 마지막으로 박춘식은 경찰 차량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차문이 닫히고 엔진이 걸리고 검은 유리창 너머로 박춘식의 일그러진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장 골목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선 뒤에 은하수 국수집 문 앞에 선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등지고 두 팔을 벌린 자세 그대로 선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 떨리는 눈동자가 포크레인과 검은 세단과 정장 차림의 사람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자의 시선이 준수에게 닿았어요. 낡은 점퍼를 벗어 던진 그 남자. 며칠 전까지 자기 가게 구석에 앉아 국수를 먹고 술주정을 부리고 창고 방에서 잠을 자던 그 사람이 지금 수십 대의 세단과 수십 명의 사람들 한가운데에 서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선자의 입술이 떨렸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선자를 바라보았어요. 시장 골목의 소란과 사람들의 시선 너머로 오직 그 한 사람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선자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조 팀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장 정리하고 내 옷 준비해줘. 1시간이면 돼. 그리고 시장 골목을 걸어 나갔어요. 선자의 시선이 준수의 등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수가 시장을 떠난 뒤 선자는 가게 문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상인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선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 너무 빠르고 거대해서 이 사람의 머리로는 아직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였어요. 선자야,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 내가 물 갖다 줄게. 옆 가게 오영옥 씨가 선자의 팔을 잡았지만 선자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가게 문 앞, 정확히 아까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던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를 떠나면 방금 본 것이 전부 꿈이 되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처럼요. 정확히 1시간이 지났을 때 시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고 골목 끝에서 걸어오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어깨선을 따라 흐르는 재킷의 라인이 빈틈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하얀 셔츠 위로 타이 하나 없이 단정하게 여민 칼라가 목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흐트러져 있던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면도를 마친 턱선 위로 아침 햇살이 비껴들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 저런 사람이 걸어오는 풍경은 그 자체로 현실과 동떨어진 장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준수의 얼굴에는 재벌 회장의 위험 같은 건 없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준수가 선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세 걸음쯤이었어요. 선자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묻고 싶은 듯 입이 열렸다가 닫히기를 서너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소리로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닐까봐, 아니, 혹시 맞을까봐, 어느 쪽이든 두려운 거였겠죠. 준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선자 앞까지 다가간 준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시장 골목 한가운데 시멘트 바닥 위에 두 무릎이 닿았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거래 테이블에서도 고개를 숙인 적 없는 사람이 허름한 국수집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의 상인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지만 준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수가 고개를 들어 선자를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에 눈물이 차 있었습니다. 흘러내리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지만 입을 여는 순간 더는 막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선자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32년 동안 못난 아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고 정작 무릎 위로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선자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두 눈이 준수의 얼굴 위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32년을 기다렸으면서도 막상 그 순간이 눈앞에 오자 믿어도 되는 건지 몸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선자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떨리는 손끝이 준수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이마를 더듬고 눈썹 위를 쓸고 콧날을 따라 내려왔어요. 눈물에 젖은 볼을 감싸고 턱선을 만지고 다시 이마로 올라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손끝으로 세상을 읽듯 선자는 준수의 얼굴을 한치도 빠짐없이 더듬고 있었어요. 그러다 선자의 손이 준수의 오른쪽 귀 뒤로 넘어갔습니다. 손끝이 멈추었어요. 귀 뒤 머리카락 아래에 숨겨진 작은 흉터 하나. 매끈한 피부 사이로 울퉁불퉁하게 솟아오른 동전 반개만한 크기의 오래된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32년 전 불길 속에서 생긴 흔적. 선자의 손가락이 그 흉터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 번 만지고, 두 번 만지고, 세 번째 만졌을 때 선자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입을 틀어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비명에 가까운 울음이 터져나왔고 무릎이 풀리면서 선자의 몸이 앞으로 꺾였습니다. 쓰러지듯 준수의 어깨 위로 엎어진 선자의 입에서 32년 동안 삼켜왔던 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살아있었구나. 그 한마디가 시장 골목을 울렸습니다. 살아있었어. 내 새끼가 살아있었어. 선자는 준수의 어깨를 붙잡고 통곡했어요. 꿇어앉은 준수의 몸을 두 팔로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더듬고 다시 얼굴을 감싸쥐고 또다시 귀 뒤의 흉터를 만지며 울었습니다. 한 번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어서 또 만지고 또 만지고 손끝으로 32년의 시간을 하나하나 되짚는 것처럼 선자는 준수의 얼굴에서 손을 떼지 못했어요. 엄마가 못나서 그날 밤에 너를 놓쳤어.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서 네 이름을 부르면서 기어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네가 없었어. 말이 끊기고 울음이 터지고 울음이 가라앉으면 다시 말이 이어졌습니다. 32년 동안 일기장에만 적어왔던 말들이 붙이지 못한 편지 속에만 살아있던 말들이 지금 이 골목 위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죽었다고 했어. 다들 죽었다고 했어. 그런데 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 네가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기다렸어. 여기서, 이 가게에서 네가 올 때까지. 준수는 선자를 아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해야 할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목구멍을 지나 입 밖으로 나오는 건 울음뿐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만 우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린 건 오영옥 씨였어요. 선자의 옆 가게에서 20년을 함께 장사해온 이 사람은 선자가 매년 아이 사진을 들고 경찰서에 다녀오는 것을 봐왔고, 비 오는 날이면 가게 문 앞에 서서 골목 끝을 바라보는 선자의 뒷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 선자라고 부를 때 유일하게 그녀 곁에 서 있었던 사람이 지금 앞치마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생선 가게 주인도, 떡집 할머니도, 과일 좌판 아저씨도 하나둘 눈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이 시장에서 선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골목을 쓸고 남은 재료로 도시락을 만들어 독거노인에게 배달하고 자기 다리 수술비도 없으면서 실종 아동기관에 매달 후원금을 보내던 그 사람. 죽은 아들을 기다리느라 정신이 나갔다고 뒤에서 수군거릴 때도, 박춘식에게 쫓겨날 위기에 처해도 이 가게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이제야 모두가 이해한 겁니다. 32년 동안 이 사람은 미친 게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정확한 직감으로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떠돌이 노숙자의 모습으로 이 시장에 들어와 어머니의 국수를 먹고 창고 방에서 잠을 자고 이 사람의 진심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 32년의 원수를 무릎 꿇리고 마침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이 남자가 바로 그 아들이라는 것을, 시장의 바보 선자가 재벌 회장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맞는 이야기였어요. 상인들 사이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두 명이, 그리고 골목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박수 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인 이상하고도 뜨거운 소리가 청운 재래시장의 슬레이트 지붕 아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들 한가운데서 선자는 준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이마를 맞대었어요. 준수야. 선자의 목소리가 울음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내 강아지. 3살 이후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호칭이었습니다. 준수는 선자의 이마에 자기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두 사람의 볼을 타고 흘러내려 시장 바닥 위에 겹쳐 떨어졌습니다. 3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이 한 뼘의 거리 안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특별병동. 하얀 커튼 너머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병실에서 선자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자기 왼쪽 다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32년이었습니다. 32년 동안 이 다리는 한 번도 똑바로 펴진 적이 없었어요. 화재 현장에서 응급처치만 받은 뒤 수술비가 없어서 뼈가 어긋난 채로 굳어버린 다리. 그 다리를 끌고 새벽마다 시장을 쓸고 주방에 서서 국수를 삶고 도시락을 들고 골목을 오르내렸습니다. 통증이 심한 날이면 이불 속에서 허벅지를 주무르며 소리 없이 이를 악물었고, 그래도 아침이 오면 다시 그 다리 위에 일어섰어요. 수술비로 쓸 수 있었을 돈은 전부 아들을 찾는 데 썼으니까요. 준수는 그 32년의 값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형외과 전문의 3명을 불렀어요. 독일에서 1명, 미국에서 1명, 그리고 국내 최고의 의료진 한 팀. 선자의 다리를 처음 진찰한 독일인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을 때 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었죠. 하지만 의사가 고개를 저은 건 수술이 불가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태로 32년을 걸어 다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6시간에 걸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준수는 그 6시간 동안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 팀장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지만 손도 대지 않았고 비서실에서 올라오는 보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조 자산가가 6시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수술실 위 빨간 불이 꺼지기를 기다린 것뿐이었어요. 수술은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끝이 아니었죠. 32년 동안 어긋나 있던 뼈와 근육이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재활이라는 또 하나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재활 첫날 물리치료사가 선자의 왼쪽 다리를 천천히 펴는 동작을 시작했을 때 선자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32년 동안 굽어있던 관절이 펴지는 과정은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선자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기둥을 등으로 받아낸 사람이 이 정도 통증에 소리를 낼 리 없었죠. 준수는 재활실 한쪽에 의자를 놓고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 집무실에서 처리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준수는 노트북 하나 들고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선자가 평행봉을 잡고 한 발짝을 뗄 때마다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선자가 걸음을 잘못 디뎌 비틀거리면 벌떡 일어서서 뛰어갔고 물리치료사보다 먼저 선자의 팔을 잡는 게 준수였습니다. 야, 괜찮다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매번 뛰어오면 내가 무슨 재활을 해. 선자가 핀잔을 줘도 준수는 듣지 않았어요. 다음에 또 비틀거리면 또 뛰어갔고 그때마다 선자는 혀를 차면서도 아들의 팔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재활 둘째 주 선자가 처음으로 평행봉 없이 세 걸음을 걸었어요. 왼쪽 다리가 여전히 떨렸지만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두 발이 같은 높이에서 바닥을 디딘 거였어요. 물리치료사가 박수를 쳤고 간호사가 환호했지만 준수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입을 감싸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숨기려 고개를 돌렸어요. 선자가 그런 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왜 또 울어? 내가 걸었으면 됐지. 울긴 뭘 울어. 안 울었어요. 코가 빨간데. 선자가 웃었어요. 32년 만에 제대로 걸은 날에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들을 놀린 거였습니다. 넉 달의 재활이 끝났을 때 선자는 준수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은 채 병원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긴 거리를 혼자 걷기엔 무리가 있었지만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지던 걸음은 거의 잡혔습니다. 32년 동안 매 걸음마다 치르던 값을 이제 더는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퇴원하던 날 준수가 선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서울에서 사시는 거예요. 집 준비해놨으니까. 선자가 단번에 고개를 저었어요. 난 청운으로 갈 거야. 어머니, 내 가게가 거기 있는데 내가 왜 서울에서 살아? 그리고 아직 영옥이한테 밀린 국수값도 못 받았어. 준수는 선자를 말릴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수는 방법을 바꿨어요. 어머니가 청운을 떠나지 않겠다면 청운을 바꾸면 되니까요. 2달 뒤 청운 재래시장에 공사 가림막이 세워졌습니다. 상인들은 처음에 불안해했어요. 박춘식이 남기고 간 재개발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공사 안내 현수막에 적힌 내용은 철거가 아니라 리모델링이었고 그 아래에 넥시스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준수는 시장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비를 막으면서도 햇살이 들어오는 투명 지붕을 올렸어요. 좁아서 사람 둘이 지나기 어렵던 골목은 폭을 넓히되 기존 상인들의 자리는 한 곳도 빼앗기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가게마다 단열과 배수를 새로 했고 공용 화장실과 쉼터를 깔끔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시장 입구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새 건물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은하수 실종아동 지원센터.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센터는 32년 동안 아이를 찾아 헤맨 한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자는 그 간판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준수가 옆에서 선자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는데 선자가 갑자기 손으로 준수의 팔뚝을 때렸습니다. 야, 이런데 돈 쓸 거면 시장 상인들 장사 미천이나 보태주지. 그것도 했어요. 뭐? 상인분들 전원 무이자 운영 자금 지원하고 시장 공동 물류 시스템도 구축했어요. 그리고 센터 옆에 어머니 국수 레시피로 운영하는 국수거리 만들 건데 이건 어머니가 직접 감수해 주셔야 해요. 선자가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뭐라 한마디 더 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렸어요. 귀가 빨개진 걸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국수거리가 문을 연 날 준수는 직접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조 팀장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준수는 듣지 않았어요. 셔츠 소매를 걷고 앞치마를 메고 주방에 들어가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선자가 32년 동안 삶아온 방식 그대로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국물을 우리고 소면을 넣어 삶았어요. 어머니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지 한 달, 준수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릇이 완성되었어요. 준수는 정성스럽게 호박볶음과 김가루를 올리고 참기름을 한 바퀴 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들고 홀로 나와 선자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드셔보세요. 선자는 젓가락을 들어 국수를 한 가닥 집었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수를 먹고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준수가 숨을 참으며 지켜보았습니다. 선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간이 안 맞아. 준수의 기대에 찬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국물이 짜. 멸치를 너무 오래 우렸지? 다시마는 끓기 전에 건져야 비린내가 안 난다고 몇 번을 말해. 선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호박볶음이 너무 굵게 썰렸다. 김가루를 너무 많이 뿌렸다. 참기름은 반 바퀴면 충분하다. 타박이 줄줄이 이어졌고 준수는 점점 고개가 숙어졌습니다. 그런데 타박을 하는 내내 선자는 젓가락을 놓지 않았어요. 한 가닥 먹고 타박하고 또 한 가닥 먹고 타박하고 국물이 짜다면서도 국물을 연거푸 떠먹었고 호박이 굵게 썰렸다면서도 호박 한 조각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릇이 비워졌을 때 선자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타박을 하느라 숨기고 있었지만 국수를 먹는 동안 내내 눈물이 차올랐던 거였죠. 이걸 국수라고 끓인 거야, 진짜. 목소리가 갈라지는 걸 타박으로 덮으려 했지만 다 들렸어요. 준수가 웃었습니다. 활짝 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얼굴 전체가 환해지는 웃음이었어요. 2조 원짜리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도 넥시스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을 때도 한 번 짓지 않았던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35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기가 만든 밥을 먹고 타박하는 걸 듣는 아들의 웃음이었어요. 내일은 더 잘할게요. 내일도 이 모양이면 그때는 내가 직접 해. 그러면 저는 뭘 해요? 그릇이나 씻어. 선자가 빈 그릇을 밀어내며 말했고 준수는 그 그릇을 받아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선자가 뒤에서 빈 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는 걸 준수는 모르고 있었어요. 아들이 처음 끓여준 국수를 담았던 그릇을 이 사람은 한참 동안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새 지붕을 타고 들어오는 노을빛이 시장 골목을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골목에 저녁 공기가 내려앉을 무렵 준수와 선자가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선자의 걸음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왼쪽 발을 디딜 때 여전히 미세하게 흔들렸고 오래 걸으면 무릎이 뻣뻣해졌어요. 하지만 한쪽으로 크게 기우는 걸음은 이제 없었습니다. 준수가 오른쪽에서 팔을 내어주고 있었고 선자가 그 팔에 가볍게 손을 얹은 채 걷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힘들면 업어드릴까요? 무슨 소리야, 사람들 보는 데서. 안 보는 데서는 돼요? 안 돼. 선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준수는 그 대답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자 앞에 쪼그려 앉아 등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타요. 야, 사람들이 본다니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선자는 한참을 서서 아들의 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넓은 등이었어요. 3살 때는 자기 품 안에 쏙 들어오던 아이가 32년이 지나 이렇게 넓은 등을 가진 어른이 되어 자기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선자가 천천히 아들의 등에 몸을 기댔어요. 준수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의 몸무게가 등 위에 실리는 순간 준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가벼우시네. 어머니, 밥 좀 더 드셔야 해요. 시끄러, 가볍긴. 너 다리 후들거리는 거 다 느껴져. 이건 감동의 떨림이에요. 어휴, 말은. 선자가 아들의 어깨에 턱을 기대며 작게 웃었어요. 시장 골목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올린 투명 지붕을 통해 하늘이 보였어요. 주황에서 분홍으로, 분홍에서 보라로 물들어가는 하늘이 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그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등에 업힌 어머니와 어머니를 업고 걷는 아들. 골목 끝에서 지켜보던 오영옥 씨가 눈물을 닦으며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저것 봐. 은하수 국수집 선자가 아들 등에 엎여서 웃고 있어. 32년 동안 시장 사람들은 선자가 웃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웃는 것 같으면서도 진짜 웃음은 아닌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과 슬픔이 늘 반씩 섞여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아들의 등 위에서 선자가 짓고 있는 표정은 달랐습니다. 준수는 어머니를 업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은하수 국수집의 새 간판 아래를 지나고 실종아동 지원센터 앞을 지나고 국수거리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는 길을 지나 시장 끝 골목까지. 등 위에서 선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준수야, 내 어머니. 내일 국수는 내가 끓인다. 네가 끓이면 손님 다 도망가. 준수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시장 골목 위로 어둠이 내려앉고 새 가로등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불빛 아래로 아들의 등에 업힌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32년이라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었고 내일 뒤에 또 하루가 있었고 그 하루하루 속에 함께 먹을 국수와 주고받을 타박과 나란히 걸을 골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아니, 그것이면 넘치도록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봄날 인생 구독자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주인공인 엄마 선자와 아들 준수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